안녕하세요. 오늘도 클래식 리뷰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on the Classic Review channel with in-depth reviews and analysis of masterpieces that you have admired with great interest.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작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봉준호 감독의 걸작, 바로 기생충입니다. 유쾌한 웃음으로 시작해서 서늘한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이 영화, 그 속에 아주 정교하게 숨겨진 서사와 상징, 그리고 인물들의 깊은 심리까지 오늘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일부 파국의 서사시에서는 영화의 시간 순서를 따라가며 이 거대한 비극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짚어볼 거고요. 이어서 2부 계급의 초상화에서는 기택과 박사장, 그리고 연교와 근세까지 영화 속 주요 인물들의 심리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비극의 서막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먼저 1부 파국의 서사시입니다. 희극으로 시작해 스릴러를 거쳐서 결국엔 처절한 비극으로 끝나는 이 영화의 여정. 기택가족의 그 치밀했던 계획이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나 산산조각 나는지 그 몰락의 과정을 차근차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리보다도 낮은 반지하집, 그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입니다. 와이파이를 훔쳐 쓰고 소독가스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와도 창문 하나 닫지 않는 가족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죠. 하지만 이들에게도 분명 다른 과거가 있었습니다. 기우의 사수 경험이나 기정의 미대 입시 준비, 심지어 기우가 컵스카우트 출신이었다는 점, 이건 이들이 한때는 자녀 교육을 지원할 만큼의 중산층이었음을 보여주는 희미한 흔적들이에요. 바로 그때 기우의 친구 민혁이 재물운을 가져다 준다는 수석과 함께 상류층 저택의 과외 자리를 제안하면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켜집니다. 자, 이 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우는 수석을 받자마자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네 라고 말하거든요. 어머니 충숙이 먹을 걸 사오지 라며 지극히 현실적인 불평을 하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죠. 기우는 이 돌덩이에서 어떤 운명적인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건 앞으로 기택가족이 현실적인 노력보다는 계획과 상징이라는 어쩌면 헛된 믿음에 의지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희망의 씨앗은 곧 아주 대담한 계획으로 발전합니다. 기우를 시작으로 동생 기정은 제시카라는 이름의 미술치료사로, 아버지 기택은 기존 운전기사를 교묘하게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충숙이 가정부 문광의 복숭아 알레르기를 이용해서 그녀를 결핵환자로 몰아내고 마침내 저택을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각자의 재능을 10분 발휘한 이 체계적인 침투 작전은 마치 한편의 유쾌한 케이팝 무비처럼 정말 짜릿하게 그려지죠. 박사장 가족이 캠핑을 떠난 밤, 기택 가족은 저택 거실에서 마치 자신들의 집인 양 파티를 벌입니다. 그들의 파라다이스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로 그 순간,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와 함께 영화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희극에서 스릴러로 급변합니다. 폭우를 뚫고 찾아온 불청객, 바로 쫓겨났던 가정부 문광이었어요. 그녀의 등장은 기택 가족의 짧았던 낙원을 산산조각 낼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문광이 돌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지하 벙커에 숨어 사는 남편 근세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영화의 진짜 제목인 기생충들, 복수형의 의미가 드러나죠. 이제 이야기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대결이 아니라 박사장이라는 단 하나의 숙주를 차지하기 위한 두 기생충 가족 간의 처절한 생존 투쟁으로 변모합니다. 계획이란 건 늘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어긋나기 마련이죠. 봉준호 감독은 이런 삑사리를 통해 계획대로 사는 삶이란 어쩌면 상층 계급에게만 허락된 특권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 화면이 보여주듯 밤새 쏟아진 폭우는 계급의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박사장 가족에게 비는 캠핑을 취소시켜서 아늑한 집에서의 휴식을 선물한 고마운 존재지만 기택 가족에게는 삶의 터전마저 몽땅 앗아가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내리는 비가 누군가에게는 낭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이 아이러니.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한 단면을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모든 것을 잃고 이재민 대피소인 체육관에 누워서 기택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라고요. 이건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얻게 된 그의 냉소적인 삶의 철학이자 더 이상의 상처를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무계획의 삶이 지하 벙커에서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근세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진다는 겁니다.
기택과 근세, 이 두 무너진 가장은 서로의 모습을 비추는 데칼코마니였던 셈입니다. 이제 영화는 마지막 산막, 비극의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간밤에 폭우가 언제 있었냐는 듯 박사장 가족은 맑게 갠 하늘 아래 아들 다송의 생일 파티를 열죠. 기택 가족은 집을 잃은 슬픔을 감춘 채 파티의 일원으로 동원되고 기우는 이 모든 상황을 끝내기 위해 수석을 들고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러 지하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반격이었습니다. 기택이 박사장을 찌르는 순간은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죠. 이건 결코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첫째, 지하철 냄새 같은 무심한 말들로 차곡차곡 누적된 모멸감이 있었고요. 둘째, 딸 기정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도 아들만 챙기면서 차 키를 요구하는 박사장의 계급적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 트리거는 바로 냄새였어요. 근세의 시신 앞에서 코를 막는 박사장의 그 모습에서 기택은 자신과 근세를 동일시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결국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고 기택은 근세의 뒤를 이어서 저택의 새로운 기생충이 됩니다. 기점은 죽고 기우는 다시 반지하로 돌아오죠. 그러던 어느 날 기우는 산 위에서 아버지가 저택에서 보내는 모스보호 신호를 발견하고 돈을 벌어 저 집을 사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영원히 닿을 수 없어서 더욱 슬프고 아픈 꿈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기생의 고리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소사를 잠시 뒤로 하고 이제 2부에서는 그 안에 담긴 상징과 인물들의 심리를 훨씬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기생충이 왜 단순한 장르 영화를 넘어선 걸작으로 평가받는지 그 비밀은 바로 이 상징의 언어에 숨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핵심 상징은 바로 상승과 하강입니다. 이 영화에서 계단은 그냥 통로가 아니에요. 기택 가족이 박사장의 집에 갈 때는 끝없이 계단을 오르죠. 이건 계급 상승에 대한 욕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 그들은 다시 끝없이, 정말 끝없이 계단을 내려와 물에 잠긴 반지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수직적인 이동은 그들의 신분이 결코 바뀔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관객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시킵니다. 두 번째 상징은 닥사장이 그토록 강조하던 선입니다. 이 선은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심리적인 경계이기도 하죠. 그는 자신의 직원들이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선은 결국 상류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류층과 그어놓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계급의 벽,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상징, 바로 냄새입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선도 넘어버리죠. 박 사장은 기택에게서 나는, 지하철 타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언급하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냄새는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고급차를 몰아도 지울 수 없는 몸에 밴 가난의 증거이자 계급의 낙인인 셈이죠. 기택의 마지막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비극의 방아쇠를 당긴 것도 바로 이 냄새였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핵심 상징을 가지고 영화 속 인물들의 내면을 한 명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 비극의 중심에 있는 무너진 가장, 김기택입니다. 그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냉소와 무기력에 빠져버린 인물이죠. 기택의 프로필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결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없이도 길을 척척 찾을 정도로 뛰어난 운전 실력을 가졌죠. 하지만 반복된 실패가 그를 무계획이라는 철학 뒤에 숨게 만들었습니다. 박 사장의 운전기사가 되면서 잠시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수파 밑에서 들었던 냄새에 대한 모욕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고 이것이 결국 파국적인 분노로 폭발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이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숙주, 박동희 사장입니다. 그는 의도적인 악인은 아니지만 그의 무심함이 어떻게 더 큰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에게 선은 신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사 한마디가 박 사장이란 인물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에게 선은 자신의 세계를 지키는 질서이자 규칙입니다. 그는 이 선을 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이건 그의 계급적 우월감과 타인에 대한 방어 기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신은 돈을 지불함으로써 타인의 선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죠. 박 사장은 피고용인을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
어나더 브릭 정도로 여깁니다. 그가 기택에게서 나는 냄새에 대해 보이는 혐오감은 어떤 의식적인 악애라기보다는 다른 계급에 대한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거부감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이 악없는 무관심, 이것이 기택에게는 그 어떤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생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두 인물이죠. 영교와 근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명은 상류층에 기생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상류층을 숭배하며 지하에 기생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생이라는 테마를 완성하는 아주 흥미로운 거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인물의 모습을 나란히 한번 볼까요? 남편 박 사장이 심플하다고 표현한 연교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순진함으로 포장된 계급적 무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악의가 없지만 그 결과는 때로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그녀 역시 남편의 부에 의존하는 또 다른 형태의 기생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하의 남자 근세는 박 사장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며 리스펙을 외치죠. 이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숙주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병리적인 상태를 보여주고요. 동시에 기택의 또 다른 미래를 예고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총평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세계는 누구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하게 닫힌 생태계와 같습니다. 이 생태계 안에서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죠. 이 구조 안에서 과연 진짜 악은 무엇일까요? 이 영화의 갈등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기택 가족과 박 사장 가족 사이의 수직적 갈등, 즉 기생과 숙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더 비극적인 것은 둘째, 기택 가족과 문광 근세 부부 사이의 수평적 갈등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이는 하층 계급 내부의 생존 투쟁이 결국 수직적 갈등마저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된 셈이죠.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이 영화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간단하게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박 사장 가족은 착취적인 악당이 아니고요. 기택 가족 또한 순수하고 무결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각자의 행동은 그들이 속한 계급적 위치와 생존의 논리에 따라 결정될 뿐이죠. 영화는 특정 인물을 비난하는 대신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 그 자체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500년, 잠시 숨을 고르게 되는 숫자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봉준호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직접 계산해본 결과라고 합니다. 기우가 평균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박 사장의 저택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 이 숫자는 계급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 어떤 대사보다도 강력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결국 영화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남기며 끝이 납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저 집을 사겠다는 기우의 마지막 계획.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인간의 희망을 상징하는 걸까요?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에 다시 한번 기생하려는 비극의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판단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이 영화 기생충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